안녕하십니까. 여전하죠, 목소리가? 가서 검사를 받아볼까. 이 비음을 제가 되게 싫어하는데 제가 비음을 지금 5주째 계속 이렇게 내고 있어요. 감기냐 또 그것도 아니야. 아이씨 미치겠네. 그렇습니다. 근데 6월도 다 지나갔죠, 그죠? 이제 7월 달부터는 예상 문제 풀이를 보통 진행을 합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불안하죠. 과연 내가 문제 풀이를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매년 얘기하지만 보통 7, 8월 달 문제 풀이 과정을 자신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고 혼자 정리하겠다고 도서관이나 독서실이나 뭐 요새 이제 스터디 카페 같은 게 좀 잘 돼 있으니까 2달을 그런 데 가서 혼자 이렇게 박혀서 좀 매진을 해보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도시락 싸서 돌아다니면서 뜯어 말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그렇게 하시면 내년에 또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좀 공포스럽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 말을 듣고도 아니야 나는 2달 동안 열심히 정리할 수 있어 하고서 혼자 가시는 분들이 생기세요. 거의 100% 다음에 또 뵙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첫째, 혼자 독서실 같은 데 스터디 카페 나가서 찍어갖고 공부하시는 분들 지금도 가면 많을 거예요. 스터디 카페나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공인 중에서 수험생들이세요. 가보시면 알아요. 대부분 민법책 펴놓고 있어요. 공법책이나. 근데 이분들이요, 짧으면 한 3일, 길면 한 일주일 열심히 해요. 그 이후는 도서관에 하루 종일 있다, 스터디 카페. 공부하는 시간은 한 3시간 될까? 도상 다녀요, 막 밖에. 제가 어제도 뭐 정리할 게 있는데 집에서는 정신이 산란해가지고 근처에 스터디 카페를 가봤어요, 아침에. 정리할 거, 노트북 갖고 이제 자료 정리할 게 있어. 아니나 다를까, 제가 9시쯤 갔는데 9시 딱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딱 보니까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자리에 없어, 책만 있고. 조금 이따 들어오세요. 그래서 뭐 1시간 이상은 공부하시고 10분마다 왔다. 10분마다. 저분 늘 그래요. 왜? 의지가 박약하거든 우리는. 독하게 마음을 먹고 그 독하게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은 대한민국 0.1%도 안 돼요. 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박약해요. 오래 못 앉아 있어요. 다만 저는 이제 독하게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 5시간을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집중해서 자료 작업 다 했어요. 독하게 마음 먹으면 단기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단기간에. 근데 저보고 그걸 2달 해라? 제가 그런 식으로 독하게 한번 공부해 본 게 그렇게 독하게 한 게 2달 정도는 그렇게 해봤어요. 2달. 사람이 미쳐요.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 7, 8월 달 그렇게 하겠다고 가신 분들 중에 대부분은 일주일 만에 거의 평상시로 돌아갑니다. 실패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상태라도 다시 이렇게 이 틀에 박힌 대로 와가지고 억지로라도 공부를 하면 좋은데 자존심이 있어서 또 그렇게는 안 해요. 그냥 계속 2달 동안 거기 있습니다. 그럼 9월 달이 딱 됐어요. 아무것도 정리는 되지 않은 채 시험은 2달 앞으로 다가오죠. 그럼 그때부터는 심리적으로 쫓기기 때문에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책을 보고 있어도 내가 과연 이거를 보고 있어야 되는가 이렇게 돼요. 왜? 한참을 봤는데 한 10페이지, 20페이지 봤어. 내가 볼 때 1시간을 본 것 같은데 한 10페이지 봤어. 그때부터 사람 환장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똥끝이 타기 때문에요. 심리적으로 쫓기면 내가 원한 대로 의도했던 대로 안 돼요, 공부가. 그럼 조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뭘 하냐? 얄부리한 거. 어디서 앞머리 따가지고 답 찍는 거 가르쳐 주는 거. 이것만 찾아다녀요, 인터넷에서. 그 찾아가면 한 몇 개는 오 이렇게 돼요. 그럼 거기 꼭 해가지고 그거만 계속해. 그러면 시험장 가서는 100% 떨어집니다. 저도 공부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또 강의도 오래 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런 과정을.
그래서 다음 주부터 7, 8월 달 문제풀이 하는데 어디 딴 데 혼자 하겠다고 이렇게 또 혼자 못하니까 한 두세 사람 꼬셔가지고 같이 가. 그럼 같이 망하는 거야, 같이. 정한이 말이 맞는지 아닌지 한번 실험해 보세요. 7, 8월 달. 그 결과는 제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나오신 대로.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들 여기 다니시면 강제적으로라도 강의를 듣잖아요. 그리고 강사들이 잔소리 하잖아. 내일 다음 주까지 여기까지 풀어오세요. 이렇게. 숙제가 나게 되는데 숙제가. 그럼 그걸 억지로라도 하게 된다고요. 억지로라도 꾸역꾸역 하는 거. 그게 지금부터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억지로라도 꾸역꾸역 하는 거.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수업 듣는 게 버겁고 숙제하는 게 버거우면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딴 데 신경이 안 쓰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7, 8월 달도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풀이 과정에 그 진도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뭐 강의 5, 6월 달이나 이렇게 이론 강의 한번 듣고 기본서 한번 또는 요약집 한번 확인하고 문제 풀고 수업 듣고 복습하고 조금 짜증나는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7, 8월 달에 꾸준히 커리큘럼에 맞춰서 따라오시면 9월 달에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생깁니다. 10월 달을 마찬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이정환이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럼 돼요. 다른 사람들 말 듣지 말고 제발. 전문가 말을 들어야지 왜 자꾸 비전문가 말에 혹해가지고 말이죠. 사입이 이런 사람 말 듣고 말이죠. 그러지 마세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오셨으니까 다 10월 달에 합격의 기쁨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쓸데없는 건데 제가 이게 목소리가 이렇게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 발음이 좀 세요. 못 느끼셨어요? 저는 제가 느끼는데 초창기에 강의할 때하고 지금 강의할 때하고 발음이 조금 덜 명확해졌어요. 제 스스로 느껴요. 발음이 새고 있다는 게. 치매인가? 그건 아닐 테고. 그래서 조금 또박또박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가끔 발음이 셀 수 있으니까 또 이렇게 말하면 그거만 신경 쓰는 분들이 있어요. 저 자식이 언제 발음이 새나. 그래. 그러지 마시고 들으실 때 조금 불명료한 거라면 오셔갖고 물어보세요. 이거 잘 못 알아들었는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그럼 답변해 드릴 테니까. 각설하고 오늘은 저당권 할 차례입니다. 313페이지. 물권 마지막이죠. 아주 중요하죠. 저당권에서만 4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당권에서만. 유치권과 저당권이 합쳐져서 7문제가 출제되는 해도 있었어요. 담보물권에서만. 아주 중요한 파트죠. 뜻이 있을 것이고요. 특징이 나올 겁니다. 어떻게 취득하느냐가 나오겠죠. 뭐 성립이라고도 하고요. 둘 중에 하나죠.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에 한 거고요. 전세권과 마찬가지로 99% 법률 행위로 취득을 하게 됩니다. 법률 행위로 취득을 한다. 그럼 저당권의 효력이 나오겠죠. 효력이 나오고 이 효력에 중요한 게 4개가 나와요. 저당권의 효력에. 첫째가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문제가 나오고요. 두 번째 용익물권과의 관계라고 해서 366조 법정지상권과 365조 토지저당권자의 토지건물 일괄경매권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거 법정지상권은 제가 어렵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기본만 보시고 특히 요거 365조 토지저당권자의 토지건물 일괄경매권 요거 양도 얼마 안 되는데 굉장히 출제가 빈번하니까 정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라고요. 요것도 최근에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가 누구고 이 사람을 왜 보호해야 되며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가. 요게 나오고요. 네 번째가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가 나오게 됩니다. 요게 이제 저당권 효력이고요. 네 번째가 저당권도 변동이 되겠죠. 그죠? 변동해서 취득은 받으니까 뭐예요? 네? 취득, 변경. 저당권 주체가 변경되거나 이런 거 있겠죠? 자, 저당권이 변경이 된다. 저당권자가 뭐예요? 양도. 저당권 양도가 나올 것이고 소멸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특수저당권이라고 이 특수자가 들어가면 머리가 아프죠.
공동저당하고 근저당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중에 근저당이 또 아주 중요하죠. 저당권에서는 핵심이 두 덩어리, 효력 부분하고요, 근저당권하고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뜻을 봅니다. 313페이지 보면 저당이란 게 뭐냐? 돈을 빌리면서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합니다. 우리 은행 가서 아파트나 주택 담보대출 받는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돈 빌리면서 아파트나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했을 때 은행은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그 아파트나 주택을 경매해서 대출금을 회수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 그 채권자는 채무자 등이 제공한 담보물을 뭐 하지 않은 채, 점유는 하지 않은 채, 그 교환 가치를 관념적으로 지배하다가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지배하는 거에 반대가 관념적 점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관념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가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그 목적물을 경매를 신청하여 자신이 대출금을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갖는 권리, 이거를 저당권이라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죠. 이 저당권의 뜻에서 뭐가 나와요?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는다. 이거를 조금 고급스럽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유치적 효력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으니까 저당권은 무슨 효력이 없다? 유치적 효력이 없다. 뭐 이런 거. 특징, 약정을 통해서 성립하는 게 모통이죠. 담보물권의 통일성은 다 있게 될 것이고요. 다만 나중에 보시겠지만 요 근저당권은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자,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 즉 채권이 소멸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거 이제 확인할 거고요. 3번 경매권 있고 우선변제효, 추구표 다 있지만 동그라미 2번 뭐가 없다? 유치적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뺏길 일이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돌려달라고 할 일도 없어. 그죠? 나한테 반환하라는 건 내가 점유하고 있었는데 누가 가져갔을 때 반환하라는 건데 저당권자는 점유하고 있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저당권이 설령 물권이 침해되더라도 그 물권적 청권 중에서 뭐는 인정이 안 된다. 반환 청권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뜻에서 특징에서 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지문이 파생돼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두 번째 저당권 어떻게 성립하는가? 99% 법률 행위를 통해 성립한다 그랬죠. 물론 저당권자가 사망 등을 하게 되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도 가능해요. 그러나 저당권은 거의 대부분 법률 행위, 즉 계약을 통해서 취득을 하는데 이 법률 행위한 저당권 성립, 은행 담보대출 받는 거 생각해보자. 먼저 가서 돈 빌린다, 소비대차 계약 이렇게 돼요. 돈 빌리는 거, 금전 소비대차 계약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고 부동산 물권이니까 뭐 해야 되고 저당권 등기 이러면 저당권이 성립하겠죠. 자, 여기서 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채무자와 채권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채무자를 차주, 채권자를 대주 이렇게 부르죠. 소비대차에서 소비대주, 소비차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임대차에서 임대인, 임차인 이렇게 부르듯이 소비대주, 소비차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이때 채무자가 갑이고 채권자가 을이라면 당연히 저당권자로 등기되는 자도 누구여야 돼요? 을이어야 되죠. 부종성 때문에. 그죠? 채권자가 저당권자로 등기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을인데 저당권자는 병으로 등기가 된 경우 당연히 이 등기는 무효이죠. 무효. 근데 예외가 있더라. 어떤 경우? 채무자, 채권자,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두 번째,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이 되는 경우 이렇게 보통 판례가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떤 경우냐? 돈은 법인이 빌려줬는데 법인 등기는 그 법인 대표자 개인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하다. 그 표현이 담보물권의 곳곳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다음 채무자가 갑이라면 설정자도 갑이어야 되는 거 아니다. 제3자일 수도 있다. 이 제3자를 뭐라 부른다? 물상보증인.
채무자는 아니면서 담보물을 제공하는 자, 물상보증인 이렇게 부르게 되죠. 이렇게 당사자가 누군지를 좀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314페이지 보면 저당권 성립의 1번 법률행위한 저당권 성립의 양가로 3번 저당권 설정계약의 당사자라고 돼 있죠. 그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판례 1번 채무자 아닌 제3자가 채무자로 된 등기는 무효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저당권자는 채권자에 한하는 게 원칙이다. 따라서 제3자 명의로 저당권이 등기되면 무효다. 그런데 니은 예외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 합의가 있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이 돼요. 요때 두 번째 요건은 빠진 채 합의가 있는 경우만 출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옳은 지문이 됩니다.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하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법률 행위를 통한 저당권 성립이에요. 반면에 이제 법정 저당권이라고 649조가 하나 있습니다. 649조는 토지 임대인이 땅을 빌려줬는데 임차인이 차임을 2년 이상을 안 주고 있어요. 요거를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 차임 이렇게 불러요. 그걸 받아내기 위해서 그 토지 위에 있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건물 등기부에 임대인이 토지 소유자가 압류권자로 등기가 돼요. 그거를 뭐로 본다? 저당권으로 봅니다. 등기는 압류권자로 돼 있지만 저당권자로 보기 때문에 저당권으로 보기 때문에 아까 저당권은 물건을 점유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등기 등을 통해서 공시를 해야 돼요. 저당권자의 등기 등을 통해서 공시를 해야 되는데 요 649조는 저당권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고 압류권자로 등기되어 있죠. 그래도 저당권으로 보죠. 그래서 학자들이나 대법원은 저당권의 공시의 원칙의 예외다 이렇게 봐요. 저당권자로 등기가 안 돼 있고 뭘로 등기돼 있어요? 압류권자로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럼에도 저당권으로 본다. 그런데 저당권은 꼭 저당권자로 등기가 돼야 돼. 이게 저당권의 공시 원칙이에요. 저당권에만 있는 별도의 공시 원칙이라고 불러요. 근데 649조는 압류권자로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저당권으로 보기 때문에 저당권의 공시 원칙의 예외 이렇게 보는 게 649조입니다. 이렇게. 그 조문 정도만 간단히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저당권의 객체라고 되어 있죠. 저당권은 등기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등기가 가능한 것만 저당권의 객체가 되겠지요. 그래서 원칙의 동그라미 1번의 마지막 줄 자주 등장하는 지문이죠. 이 빌토지 일부의 저당권 불가능하다. 등기가 불가하니까. 그죠? 다음 페이지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네 가지가 우리 민법상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물론 특별법에 의해서 등기 등록이 가능한 동산도 저당권이 될 수는 있으나 민법상으로는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이니까 뭐예요?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 네 가지가 저당권의 객체가 됩니다. 다섯 번째, 이 저당권으로 우선 변제를 확보할 수 있는 채권. 흔히 뭐라고 불러요? 피담보 채권. 보통은 돈을 빌려주니까 금전 채권이겠죠. 그런데 금전 채권에 한하지 않는다. 2번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장래 발생하는 채권도 된다. 특히 장래 발생하는 액수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는 불특정 채권. 이것도 된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따로 근저당권이라는 것까지 마련이 돼 있다. 3번 여러 개의 채권을 하나의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는가? 그렇다. 기억. 니은 채무자가 여럿을 하나의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는가? 그렇다. 오른쪽 채권자가 여럿 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채권자가 여럿 있다. 이건 이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을이 갑에게 1억, 병도 1억, 정도 1억 각각 빌려줬고 갑이 땅을 담보로 제공했을 때 보통은 각각 저당권을 설정하겠죠. 그럼 각각의 저당권은 설정 등기된 순서에 따라서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이렇게 부르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고 합의를 통해서 저당권을 하나만 설정을 하고 하나만 각각의 채권자가
자신 채권액의 비율로 각각 하나의 저당권을 3분의 1씩 공유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공유. 근데 이건 소유권이 아니죠. 저당권을 공유하고 있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준공유 이렇게 부릅니다. 준공유. 그 준공유 개념이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줄. 하나의 저당권을 채권액의 비율로 준공유한다. 그 정도. 네. 자, 중요한 저당권의 효력이 나왔고요. 첫 번째가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나왔습니다. 이 범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피담보 채권의 범위하고 또 하나가 목적물의 범위인데요. 특히 목적물의 범위가 최근에 연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목적물의 범위가. 뭐 아주 중요한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지금 최근에 연속적으로 목적물의 범위를 그것만 따로 출제를 많이 합니다. 박스 쳐놓고 다음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것은 미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의 문제가 작년, 재작년 계속 연장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전제가 있어요. 목적물이 경매가 되는 경우를 전제로.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저당권자가 후순위 권리자보다 무엇을 얼마까지 우선 변제받는가의 문제가 피담보 채권의 범위고요. 목적물의 범위는 역시 목적물이 경매가 되었을 때 저당권에서 어디까지 경매가 되고 경락인은 어디까지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문제가 목적물의 범위입니다. 그 중에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단순해요. 조문이 하나 있어요. 360조. 저당권자는 경매대가로부터 원본, 빌려준 원금, 이자, 약정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저당권 실행비용 이 5가지를 경매대가로부터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여기서 조심할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위약금이죠. 위약금은요, 아까 돈 빌리는 계약을 하잖아요. 그죠? 돈 빌리는 계약을 하면서 따로 특약을 해요.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1,000만 원을 배상한다, 2,000만 원을 배상한다. 이런 식으로 별도로 특약을 했을 때 위약금이라고. 그걸. 그러니까 위약금을 우선 변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특약이 있어야 되고요. 공시가 돼야 되잖아요. 등기가 돼 있어야 되죠. 360조에서 위약금이라고는 해놨으나 그 위약금을 우선 변제받으려면 당연히 위약금 특약이 있어야 되고 별도의 등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죠. 반면에 네 번째 있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그 밑에 줄 그러나 단서 있는 지연배상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죠? 연체이자를 말하는 거죠. 연체이자는 돈 빌리는 계약할 때 약정하죠. 연체하면 이율 얼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굳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도 우선 변제를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상하니까. 연체했을 때 연체이자가 따로 있을 테니까. 다만 이 연체이자가 무한히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1년분만 배상을 해준단 말이죠. 원본의 변제기를 경과한 1년분에 한해서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5개 암기하시고요. 5개를 다 그냥 한꺼번에 물어본 적도 있어요. 최근에. 그중에 위약금하고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지연배상이라고 되어 있는 거 조심하자. 됐죠? 360조는 그 정도만 살펴보시면 돼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 보면 판례가 하나 있어요. 이 판례는 어떤 거냐면 좀 전에 지연배상은 몇 년분에 한한다 그랬어요? 1년. 근데 이 1년분에 한한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매대가로부터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받는 게 1년분이에요. 그죠? 근데 채무자가 요거 보고 3년을 연체한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돈을 갚을 때 나 연체이자 1년분만 갚겠다라고 주장을 한 적이 있단 말이죠. 이게 되냐? 안 되겠죠. 그게 그 판례예요. 저당권의 채무 범위에 관한 360조가 지연배상을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저당권자의 제3자, 이게 누구예요? 후순위 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한일 뿐이다. 채무자가 저당권자에게, 즉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자에게 1년분만 갚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의미로 판례를 이해해 주시면 되지요. 그죠? 뭐 그런 의미는 다 이해가 되셨을 거고요. 자, 중요한 게 목적물의 범위죠. 목적물의 범위는 저당권자가 어디까지 경매를 넣을 수 있으며 경락인이 어디까지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일단 저당권은 당연히 토지나 건물에 설정이 되니까 토지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 효력이 미칠 거고요.
경락을 받으면 토지 소유권,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그죠? 근데 여기 이 토지 건물 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물건들이 있단 말이죠. 부합물, 종물 이런 것들. 예컨대 주유소 같은 경우 유류 저장 탱크 같은 것들, 주유기 같은 것들, 세차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저당권의 목적으로서 경매가 되느냐의 문제가 목적물의 범위예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358조가 뭐라고 해놨어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도 미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경락인은 부합물, 종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임의 규정이에요. 단서에 뭐라고 해놨어요?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해놨죠. 아, 임의 규정이구나 이렇게 되겠죠. 참 기억 먼저 부합물이라고 돼 있죠. 부합물은요 토지나 건물의 구성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구성 부분. 건물에 설치한 엘리베이터, 지하에 매립한 유류 저장 탱크 이런 것들은 다 건물의 일부, 토지의 일부. 이게 부합물이에요. 이때 부합물은 A. 저당권 설정 전 부합물이든 후 부합물이든 따지지 않는다. 그죠? 그리고 관련 판례. 건물의 증축 부분이 독립물이 아니야. 그럼 당연히 증축 전 기존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 효력은 증축된, 즉 부합된 증축 부분에도 미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매법원이 증축 부분을 설령 경매 목적물로 평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락인은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뭐 이렇게 되겠죠. 예외는 됐고요. C에 보면요. 토지 저당권 효력은 단지 토지와 토지의 부합물에만 미치겠죠. 그런데 그 토지에 있는 미채굴 광물, 토지 위의 건물, 임목 등기된 수목의 집단,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미분리 과실, 농작물 이런 것들은 토지의 부합물이 아니니까 토지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뭐 당연하겠죠. 니은 오른쪽 종물. 종물은 토지나 건물로부터 독립한 물건인데 독립물인데 토지나 건물의 일상 용도에 제공되는 물건이에요. 일상 용도의 제공.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자기 물건을 토지 건물의 일상 용도에 제공했을 때 그게 종물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주유기 이렇게 돼요. 주유기. 주유소의 일상 용도는 주유니까 주유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종물이 될 것이고 그 종물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데 부합물과 마찬가지로 저당권 설정 전 후를 묻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종물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다 종된 권리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나. 종된 권리. 두 가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갑소유 땅에 을이 건물을 갖고 있고요. 을이 땅의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이라든가 임차권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어디에도 미친다? 여기에도 미친다. 건물을 경락받으면 건물 소유권뿐만 아니라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도 취득한다. 이렇게. 그럼 이걸 확장하면 아파트로 가겠죠. 101호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그 101호 소유자, 구분 소유자가 101호를 소유하기 위해서 대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권리, 이걸 뭐라 불러요? 대지 사용권. 거기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니까 전유 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 실행 경매로 전유 부분을 경락받은 자는 모두 취득한다. 대지 사용권도 취득한다. 이렇게 종된 권리로 확장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에 있고요. 관련 파트 밑에 라에 있습니다. 그죠? 그 정도. 밑으로 쭉 내려가면 그 저당 목적물로부터 분리 반출돼 버렸어요. 부합물이나 종물이 분리 반출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이건 더 이상 부합물도 아니고 종물도 아니니까 저당권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다만 B 저당 목적물부터 분리 반출이 되었는데 이 분리 반출된 거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지 아니한 채 분리 반출된 장소에 그대로 있다면 나중에 저당권 침해하고 연결이 돼서 원래 장소로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는 있다 이렇게 됩니다. 원래 장소로의 뭐는 할 수 있다?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거기에 B에 있죠. 나중에 저당권 침해 가서 다시 한번 볼 겁니다.
분리 반출된 물건은 저당 목적물로부터 분리 반출된 물건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다만 분리 반출된 장소에 제3자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 이럴 때는 원래 장소로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는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과실이에요. 과실. 아까 아파트 담보대출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그 아파트에 월세가 임차인이 100만 원이 나와. 차임이죠. 이게 뭐예요? 과실. 목적물 사용대가, 사용이 과실이죠. 그럼 100유로에 설정된 저당권이라는 건 그 차임에도 미치냐? 은행이 차임을 수취하냐? 아니죠. 그러니까 과실에는 원칙적으로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다만 나중에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101호를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경매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그 경매 개시 결정을 등기소에 촉탁을 하고 등기관이 그 목적물에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를 하면 들어보셨죠? 등기법에서. 그러면 목적물이 압류의 효력이 생겨요. 그 압류 후 과실 여기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목적물이 압류가 되면 그 압류 이전의 과실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틀렸죠? 압류 후 과실에만 저당권 효력이 미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359조 조문 두 줄. 첫 번째 줄에 뭐라고 써요? 압류 후. 두 번째 줄 수취한 과실. 이렇게 되죠. 그죠? 압류 후 수취한 과실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목적물의 범위. 그래서 지금 본 거를 가지고서 박스 안에 넣어놓고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것, 미치지 않는 것 이렇게 구별하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게 부합물인지 종물인지 과실인지 분리 반출됐는지 이런 거 가지고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올해도 출제가 될 여지가 아주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쓸데없이 물상대위라는 게 하나 있었죠. 나오죠. 이것도 이제 목적물과 연결된 건데 갑소유 땅에 저당권자 을이 있어요. 얘는 갑이 돈 안 갚으면 땅을 경매해서 회수한다 그랬죠. 근데 땅이 수용이 돼요. 그럼 더 이상 저당권자는 땅을 경매할 수는 없고 보상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아야 되겠죠. 이거는 뭐라 한다? 물상대위. 근데 이제 질권의 규정을 두고 있고요. 370조에서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342조에 나와 있는 질권을 다 저당권으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돼요. 저당권은 저당 목적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딱 세 가지. 공용징수 등 없죠? 그럼 딱 세 가지예요.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 딱 요 세 가지. 그러니까 목적물이 매매되거나 목적물이 임대차되거나 이럴 땐 물상대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멸실, 훼손, 공용징수 딱 세 가지. 그리고 그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뭐가 있어요? 수용보상금, 화재보험금, 기타 물건 뭐가 있어? 대토. 땅 수용했을 때 돈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땅으로 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대토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게 채무자에게 인도가 돼버리면 지급이 되어버리면 채무자의 다른 재산하고 섞여버리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특정성을 상실해요. 예를 들어 채무자 통장에 1억이 있었어요. 보상금이 1억이 들어왔어요. 그럼 2억이 됐어요. 자, 그 2억을 현금으로 찾아갖고 쌓아놓은 다음에 여기에서 보상금 1억을 분리해라.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보상금이 무슨 지폐 번호 찍혀갖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럼 뭐예요? 특정성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급 못하도록 막아야 되죠. 그래서 단서에 뭐라고 해놨어요?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해라. 이렇게. 여기서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라는 말은 채무자의 일반 재산하고 구별해놔라 이런 뜻이에요. 저당권자가 받아내야 될 돈을 채무자의 일반 재산과 분리해놔라 이런 뜻이에요.
있고요. 요건 저당 목적물이 멸실을 해서 공용징수 딱 된 경우면 그래서 그 세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저당권에 설정된 땅이 공특법상 협의 취득되었다. 강제 수용이 아니라 그럼 협의 취득 보상금이 나오겠죠. 이걸 우리 대법원은 매매대금으로 봐요. 매매한 걸로 봐요. 그럼 물상대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 이렇게 되겠죠. 가치변형물 보험금 보상금 떼기가 남아야 되고요. 압류해야 된다 그랬죠. 다만 이 압류는 좀 전에 목적이 뭐였어요? 채무자의 일반 재산과 분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꼭 저당권자가 압류할 필요는 없다가 되겠죠. 제3자에 의해서 압류가 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물상대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보상금 같은 경우는요. 지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당권자가 받아내야 되잖아. 근데 저당권자가 그냥 설렁설렁 그 수용주체한테 가서 내가 저당권자한테 주시오 그러면 안 주겠죠. 그러니까 공적인 명령을 받으란 말이죠. 어떻게? 법원에 가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란 걸 받아요. 그걸 받아가지고 가서 행사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대토 같은 게 나왔다. 이게 수용이 되고 어디 갔어? 얘가 대토를 받았다. 그럼 이 대토로부터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회수하냐? 이 대토가 경매가 될 때 그 법원 가서 뭘 해라? 나 배당해 주시오라고 배당을 요구해라 말이죠. 그게 행사 방법이에요. 자, 화재보험금이나 수용보상금에 대해서는 압류 및 전부 추심명령을 받아서 직접 행사를 하고 언제까지? 지급 전까지. 대토는 배당 요구해야 되고 법원 가서. 근데 배당 요구는 법원이 배당 요구 기간을 정해요. 언제까지 하라. 그 마지막 날을 배당 요구 종기라고 해요. 그때까지는 배당 요구해라. 그게 물상대위권 행사 방법입니다. 오른쪽 관련 판례 1번. 보상금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설령 제3자에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 제3자에게 지급되기 전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물상대위 할 수 있다. 추급할 수 있다. 쫓아가서 내놔라 할 수 있다. 2번 방법. 법원에다가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하거나 배당 요구해야 되고 배당 요구는 언제까지 해라? 배당 요구 종기까지 해라. 그런데 얘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 그래서 보상금을 받아갔어. 그럼 얘가 그제서야 물상대위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미 지급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물상대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걸 받아간 사람이 누군지를 둘로 나눠서 갑의 다른 채권자가 받아간 경우하고요. 갑의 다른 채권자가 받아간 경우하고 채무자 등이 받아간 경우. 채무자 등은 채무자하고 똑같은 놈이 몇 놈 있어요. 제3취득자하고 물상보증인. 요로 구별을 해서 다른 채권자가 받아갔을 때는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를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 등에게 지급이 됐을 때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다.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 내용이 3번에 있죠. 2번과 3번. 2번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다른 채권자가 받아갔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죠. 근데 3번은 누가 받아갔어요? 저당 목적물 소유자가 받아갔어요.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가. 이럴 때는 물상대위는 안 되지만 뭐는 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부당이득 반환. 그죠? 이런 걸 물상대위를 한다. 물상대위를 한다. 자, 저당권의 효력 중에서 첫 번째 보행이 같고요. 오른쪽에 저당권 실행이 있죠. 저당권자는 경매권과 우선 변제권이 있고요. 저당권 실행 경매를 통한 권리 취득은 무슨 취득? 승계 취득이라고 돼 있죠. 그거 조심하시고 승계 취득. 다른 건 다 안 봐도 됩니다. 다음 페이지 뭐 우선 변제 효력 쭉 나오는데, 자, 우선 변제 효력 중에서는 322페이지에 있는 건 자만을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보면 다른 권리와의 관계 중에서 동그라미 2번 전세권자와의 관계 조심하시고, 이건 이미 전세권에서 봤지요. 전세권이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선순위인 경우, 후순위인 경우를 나눠서 특히 전세권이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선순위인 경우 플러스 저당권자가 경매를 넣은 경우, 이럴 때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지만 단 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하면 소멸한다. 또 3번 유치권자와의 관계. 목적물이 경매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으니까 유치권과 저당권이 충돌하는 경우는 없죠.
그다음 밑으로 쭉 내려가면 7번 가압류권자가 있어요. 이 가압류권자는 어떤 애들이냐? 일반 채권자인데요. 일반 채권자.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요. 그럼 채무자 재산을 경매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반 채권자가 채무자 목적물을, 채무자 소유물을 경매를 하려면 집행권원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 집행권원 중에서 대표적인 게 승소 확정 판결문이에요. 일반 채권자가 경매법원으로 가가지고요. 판사님 저 돈 못 받았는데요. 채무자 목적물 경매해 주세요. 그러면 안 받아줘요. 왜? 얘가 채권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법원은 네가 채권자라는 사실과 받을 돈이 있다라는 사실, 변제기한이 도래했다는 사실, 그럼에도 못 받고 있다는 사실, 이걸 증명하는 서류를 가져와라. 그래야 경매를 해줄게. 그걸 집행권원이라고 해요. 그 집행권원의 대표적인 게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거기서 승소를 해. 그 승소 확정 판결문. 그게 대표적인 집행권원이에요. 문제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돈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질 게 뻔하죠. 그럼 목적물 경매될 거 아니에요. 목적물을 빼돌리는 문제가 생겨요. 그럼 못 빼돌리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플러스 뭐까지 같이 가압류 신청을 하잖아요. 못 팔아먹도록. 그 가압류 채권자 하고 저당권자의 관계. 가압류 채권자가 되면요. 목적물의 가압류권자로 등기가 됩니다. 자, 이때 가압류권은 선후를 판단하지 않아요. 다른 권리와 선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게 7번입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자와 가압류권자 중에 누가 우선하느냐? 안 따져요. 평등하게 봐. 우열을 따지지 않는다.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전세권과의 관계, 유치권과의 관계, 가압류 채권자의 관계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효력 366조와 365조. 366조는 법정지상권이죠. 그죠? 자, 366조 법정상권이 인정이 되려면 대원칙이 뭐예요?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 이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 그죠? 그리고 이 저당권이 실행. 그리고 그 결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는 게 366조 법정지상권입니다. 조문이 있고 의의가 있죠. 의의의 마지막 3번째. 강행규정이라는 거 포기 못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요건을 봅니다. 첫 번째 요건이 뭐예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할 것. 이 건물은 미등기 건물도 돼. 무허 건물도 돼. 있기만 하면 돼. 그죠? 따라서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고 설정 후 건물이 지어져. 그럼 당연히 법정상권은 인정 안 되겠죠. 그죠? 첫 번째 요건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할 것. 미등기든 무허가든. 그러니까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지어지면 당연히 법정상권은 인정 안 되겠죠. 예외가 있더라.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건축 중. 그럼 이 저당권자는 이 땅을 나대지로 평가, 대지로 평가? 대지로 평가하겠죠. 그러니까 법정사건 인정해도 괜찮겠지. 예외가 하나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요건은 1번의 기억, 니은. 관련 판례 1번까지.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런데 저당권이 실행이 되기 전에 어디 갔어 노란 거. 저당권이 실행이 되기 전에 갑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어. 그리고 저당권이 실행이 됐어. 그럼 이 새로 지은 건물을 위한 법정사건이 인정이 되냐? 된다. 첫 번째 요건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앤드 그 건물이 존속할 것. 이건 요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물이 그냥 있었을 것 그게 요건이지 그 건물이 계속 존속할 것 이건 요건이 아니야. 그러니까 2번 판례 뭐라고 돼 있어요? 저당권 설정 당시 있었던 건물이 재건축된 경우에도 법정사건은 인정된다. 다만 그 지상권의 범위는 구건물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다. 그쵸? 이거 구건물을 기준으로 하면 건물을 이따위로 지어버린단 말이야. 이따위로. 넓게 지상권의 범위를 크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지상권의 범위 여부는 구건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2번이죠. 문제가 3번이죠. 지금 저당권 설정 당시 있던 건물이 철거 재건축되더라도 법정사건 인정된다 그랬어요. 그죠? 안 되는 거 또 예외가 있더라.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을이 땅에도 저당권 건물에도 저당권 채권자는 한 놈이고 채권도 하나인데 저당권을 여러 개 갖고 있어. 하나의 채권 1인의 채권자 수개의 저당권. 다시 한번 채권 몇 개? 채권자 몇 명? 저당권 몇 개? 여러 개. 이걸 뭐라 한다? 공동저당. 이걸 뭐라 한다고요? 공동소유하고 개념이 달라요. 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 하나의 소유권, 수인의 소유자. 이 공동소유예요. 근데 공동저당은 하나의 채권, 1인의 채권자, 수개의 저당권. 이게 공동저당이죠. 저당권의 준공유하고도 다르죠. 그죠? 이런 경우. 토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토지와 건물의 공동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건물이 철거 후 신축. 그럼 기존 건물이 철거되는 순간 건물 저당권은 사라지고 토지 저당권만 남습니다. 그죠? 그 토지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이때는 법정사건 인정된다 안 된다. 그게 3번. 여기서 또 어떤 분들은 중간에 이제 궁금하다고 이거 왜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 설명해 드릴 테니까 쉬는 시간에 오세요. 머리 깨집니다. 1번, 2번, 3번 그 세 가지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자. 언제 동일 소유자? 설정 당시. 그럼 이런 경우 보세요.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땅에 저당권이 설정이 돼요. 설정 당시 동일하죠. 근데 이 상태에서 갑이 건물을 팔아요. 달라졌죠? 그리고 땅이 경매가 됐어. 법정사건 인정된다 안 된다? 다시 한번 법정사건 인정이 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소유자 동일. 자, 이거 법정사건 인정돼야 안 돼요? 되죠. 설정 당시 동일. 실행 당시에도 동일해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설정 당시만 동일하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니은 뭐라고 돼 있어요?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 중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건물이 병에게 넘어간 다음에 저당권이 시행된 경우에도 법정사건은 인정된다 말이죠. 법정사건은 인정된다. 그죠? 자, 이때 법정사건은 누가 취득할까요? 양수인. 무슨 양수인? 건물 양수인. 병이 건물 소유자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관련 판례 중에 2번만 줍니다. 2번을 보면요. 을이 갑으로부터 땅과 건물을 샀어요. 그죠? 자, 관련 판례 2번을 보면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 있고요. 을이 갑으로부터 땅도 사고 건물도 샀어요. 근데 건물은 미등기인 관계로 건물은 아직 등기를 못 넘겨받았고 땅만 등기를 넘겨받았어요. 땅만. 그럼 땅은 을 소유죠. 건물은 갑소유죠. 이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이 돼요. 자,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기는 하나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 다르죠? 그러니까 나중에 저당권, 토지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법정사건에 인정되지 않는다. 관련 판례 2번이 되겠지. 디귿은 좀 어려운 건 나중에 문제풀이에서 보고요. 그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 토지나 건물 어느 한쪽 양쪽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요. 다음 페이지 그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돼. 그러니까 요 경우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여기 보세요. 저당권이 설정이 됐는데 저당권자는 가만히 있는데 일반 채권자가 땅을 강제 경매에 넣어서 달라졌어요. 이때는 366조 법정상권이 아니라 우리가 지상권에서 봤던 관습법상 법정상권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366조 법정상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머릿속에 명료하게 박혀 있어야
원칙적 판례와 예외적 판례까지 머릿속에 들어온단 말이죠.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존재할 것. 언제? 설정 당시. 두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것. 언제? 설정 당시. 세 번째, 그 저당권 실행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 그게 366조 법정 지상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366조가 이렇게 까다롭게 법정상권을 요구하다 보니까 처음에 봤던 거, 이 경우. 토지의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되고 설정자가 그 후에 건물을 신축. 그리고 나중에 땅이 경매가 돼. 법정상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럼 건물은 어떻게 돼요? 철거되겠죠. 그죠? 아깝죠. 그러니까 이 건물을 어떻게 하면 철거를 막아볼까? 이런 생각하겠죠. 그래서 나온 게 365조. 토지저당권자의 토지건물 일괄경매권. 자, 토지저당권자의 토지건물 일괄경매권 지금 본 그대로예요. 건물 없는 땅에 저당권이 설정이 된 후에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을 것. 딱 요 요건 하에 토지저당권자는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고 건물까지 한꺼번에 일괄 경매할 수도 있으며 단 나중에 토지 건물을 일괄 경매했다 하더라도 건물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면제를 받을 수는 없다. 이게 365조 토지저당권자의 토지 건물 일괄 경매권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아주 잘 나오죠. 내용도 단출해요. 조문 확인하시고 의의 받고요. 요건 봅니다. 동그라미 1번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축조될 것. 그죠? 동그라미 2번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 즉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고 있을 것. 근데 판례가 하나 더 추가. 갑으로부터 땅에 대해서 지상권 따위를 취득한 자가 즉 땅의 용의권을 가진 자가 건물을 축조했으나 제3자가 건물을 지었으나 나중에 이 건물이 설정자 소유로 귀속된 경우 요 경우에도 일괄경매할 수 있다. 하나가 더 추가가 되지요. 동그라미 2번의 기억. 그죠? 자, 효과로 봅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 저당권자는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고 토지 건물을 일괄 경매할 수도 있으니까 권리죠. 권리. 의무가 아니라. 그죠? 권리예요. 권리. 2. 건물 경매 대가에서는 우선 면제 받을 수가 없다. 3. 경매법원은 토지 건물을 동일인에게 매각 허가해야 한다. 이게 365조 일괄 경매권입니다. 별거 아니죠. 그럼 조금 생각을 확장해 볼까요? 아까 토지와 건물의 공동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건물이 철거 후 신축된 경우 법정상권 안 된다 그랬죠. 자, 이때 토지저당권자 건물 일괄 경매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 법정상권이 인정이 안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런 경우도 일괄 경매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법정상권이 인정이 안 될 때 그럴 때 일괄 경매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가 제3취득자가 나왔어요. 갑소유 땅에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되고 그 땅을 사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권, 전세권을 취득하거나 지상권을 취득한 자, 이 세 사람. 소유권, 전세권, 지상권을 취득한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저당권이 경매가 되면 이 권리를 상실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 좀 보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나오는 게 저당부동산 제3 취득자의 지위가 됩니다. 세 가지 보호장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요 소유권 취득한 사람, 경매인이 될 수 있도록 해놨죠. 민사집행법에서는 소유자는 경매에 참가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내가 내 걸 경락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얘는 돼요. 저당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얘네들 채무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채무자가 아닌데 변제권을 줘요. 변제할 권리. 자, 이게 왜 변제권이냐?
여기 아까 360조가 적용이 돼서요. 연체이자는 1년분만 변제할 권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갑이 연체한 이자 몇 년분만? 1년분만 변제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변제권을 부여하고요. 다만 이 변제권은 첫째,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두 번째, 변제기가 도래했다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대요. 세 번째, 얘네들이 값 대신 돈을 갚았어요. 그럼 갑한테 가서 뭐라 그럴까요? 내가 대신 갚았으니 내놔 그러겠죠. 그걸 뭐라 그래요? 구상권. 변제권 및 구상권. 자, 세 번째가 비용상환권이죠. 특히 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사람 목적물에 따로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최우선 변제 받게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367조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해서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는 203조 1항 2항에 의하여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 203조 1항 2항이 뭘까? 뭐죠? 203조 1항 2항이 뭐예요? 점유자와 최복자와의 관계 비용 상환 청구권. 지난주에 했는데 아니다, 지지난주구나. 오래됐군요. 209페이지. 그죠? 209페이지 203조 1항 2항에 의해서 그 필요비 유익비를 경매대가로부터 우선 상환받. 사망은 준용을 안 해요. 사망이 뭐예요? 상환기간 허여. 이건 당연하죠. 법원이 주는 건데. 법원이 뭘 허여를 상환기간을 허여해. 그죠? 자기가 주는 건데. 그러니까 203조 1항과 2항만 준용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목적물에 주시는 비용을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도록 해놨다. 됐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세권자. 전세권자는 전세금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자, 그럼 땅이 경매가 돼요. 자, 을이 빌려준 거 1억. 전세권자가 갑에게 준 전세금 1억. 어떤 게 먼저 배당이 돼요? 예?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이 땅에 병이 전세권을 취득했어요. 땅이 경매가 돼요. 그 경매대가로부터 저당권자의 1억 채권과 전세권자의 1억 전세금 반환 채권 어떤 게 먼저 배당이 돼요? 이게 먼저 배당이 되죠. 근데 얘가 목적물에 따로 지출한 비용 1,000만 원. 이건 누가 먼저 배당받아요? 얘가 먼저 배당받는 거예요. 이게 367조가 됩니다. 이렇게 비용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자, 지금 저당권의 효력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거 목적물의 범위, 특히 물상대위 같은 것들, 토지저당권자 일괄경매권, 제3취득자 세 가지 아주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침해에 대한 구제하고요. 처분 소멸과 특수저당권은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